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를 준비 중이신 예아운 대표, 예아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10시가 되면은 금요일 10시가 되면은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나옵니다. 지난주 28%, 이번 주 27%, 1%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거 의미 없죠, 사실. 30% 미만에서 뭐 1%, 2% 올랐다. 이걸 우리가 시험 성적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100점 만점인데 지난주에는 28점 맞고 이번에 27점 맞았다. 이거는 또 예를 들어 25점이었다가 28점이 됐다고 갑자기 만세 부르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누가 보면 30점 만점인 줄 알겠어요. 네. 또 과거에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그 큰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정권 초부터 아주 꾸준히 낮은 수치로 가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주식도 그렇고요. 3천 넘은 때가 엊그저께인데 지금 2,400선이고 그 뭡니까 그 환율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 예, 1,40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여기 다녀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예, 그 저 중국에 그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버는 이득이 그래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점점 축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가 빨간색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돈을 버는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부터 50대까지를 보면은 지지율이 기가 막힙니다. 20대 16%, 30대 14%, 40대 15%, 그리고 50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그 30대들 14%는 이 지금 사실 가장 그 생활인으로서 치열하게 사는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생필품값 다 올랐고요. 배달 음식료 다 올랐고요. 그렇지. 그리고 메뉴판에 다 사정 적어 놓으세요. 도저히 물가가 올라서 안 예. 올릴 수 없었다. 네. 심지어는 가격을 안 올리면 고깃집에 자주 가는데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네. 고기 그램수를 줄이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로 살에 와닿는 것 자체가 다 주머니 사정 자체가 힘들어지고 뭐 학원비도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저기 전에 한번 메뉴표가 왔는데 네. 옛날 메뉴표를 이제 네. 그냥 버리긴 아까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 가격을 스티커로 붙이고 한우 설렁탕 그 옆에 스티커가 또 하나 붙었는데 재료는 미국산. 한우 설렁탕 옆에. 예, 이제 간으로 팔다가 이제 미국산 쇠고기로. 네. 그 뒤에 그 윤석열 대통령 사진 나왔잖아요. 네. 양쪽 옆에 판넬인가요? 아, 그렇지. 완전히 속끝이 완전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청와대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라고 언론사에다가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뒤에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저기 주가는 떨어지고 그런 즉 윤석열에게 빅엿이 될 수 있는 그 지표를 뒤에다 달아놓고는 윤석열이 경제를 챙기고 있다 이 이미지로서 언론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분명히 참. 대통령실에 엑스맨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가장 확실한 엑스맨은 대통령 일정을 흘린 김건희 쪽이 아니겠나. 예. 예. 아니 그렇잖아요. 대통령 일정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계신다. 이거는 암살하겠다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에요. 네. 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 청와대를 나와서부터 안보 구멍이 심하잖아요. 네.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주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좀 가십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웨이시는 이러다가 군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까지 또
예측을 한 기사도 이제 있었습니다. 군부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 내용은 사실 잘 알기 힘든 내용인데 네. 그 군부에서는 대통령실 원래 국방부 청사 아니었습니까? 네. 쫓겨났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육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기용하고 있고 그래서 네. 비육사들 또 육사 출신인데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 불만이 가득하고 또 군인들에 대한 그 지원 그렇죠. 비용도 크게 줄고 네. 그래놓고는 저기 관사 그리고 저기 집무실 거기 공사 비용은 거의 1조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막 5년 내내 공사하지 않을까요? 계속 음. 시설을 갖추고 설비를 갖추려면. 그렇지. 그것도 저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왔는데 왜 용산 대통령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 천공은 알까요? 예, 미신. 그래서 그 최승환 교수가 쓰신 건데 네. 최승환 교수가 쓰신 글에 따르면은 그래서 군부에서는 미신. 이 미신이 네, 이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계속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자극한다면은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쿠데타의 빌미가 될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기사에도 그 실리적 합리적으로 봐도 그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갈 그 어떤 이득이 없는데 그 명분이 없어, 예, 명분이. 그러니까 미신이 아니겠는가? 네. 이제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봅니다. 기사로 나옵니까? 안 나올걸요. 예, 그러나 네. 저희 저널리즘, 아, 저널리즘에 실었습니다. 그 새우가 내용이. 나왔네요.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 여러분. 아, 따끈따끈한. 예, 저널리즘. 요거 저 저널리즘 32페이지짜리고요.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열받게 할까 이 관점에서 편집한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조선일보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내용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이제 욕한데. 100일 동안의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 100일 동안의 윤석열 그 정권 집권에 대해서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나 욕컨대 관심 관심 없다. 없다. 예. 아니, 이렇게 3개월 만에 국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그 표지 제목이 뭡니까? 예, 표지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시작. 윤석열 타도는 지능순. 네. 제 친구도 이 네. 대선 기간에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네. 이직으로 아이고, 바뀌었던 세상에.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네.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탈출했느냐 물어봤더니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심지어는 보십시오. 이것도 있어요. 체리 따봉. 요 권성동한테 보냈던 체리 따봉은 과연 윤석열이 보낸 것인가? 이런 기사. 예. 이런 기사가 실리는 신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요 신문 그냥 야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관청에 다 등록이 돼서 발행이 되는 신문인데, 네. 자, 이 신문 여러분, 우리 촛불 집회 나오시면은 저희가 직원을 보내든지 제가 나가든지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평화나무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나무 후원 회원, 평화나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후원하기가 돼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이 신문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을 게 많고요. 특히 좀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이직하셨던 분들을 좀 설득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딱입니다. 즉효약이에요. 예. 이제 우리 저널리즘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아니 구독이 아니라 구독을 할 수 있는 후원 회원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직 어머님들께 들리면 2번 정도는 찢김을 당할 수 있지만 3번째 정부터는 읽으실 겁니다. 나 읽을 무조건 거예요. 제목 보면은 안 읽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옆에 조용히 깔아놨더니 조금씩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 답을 제공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이 있다면 사회에는 저널리즘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글씨가 매우 크고요. 줄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읽기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눈이 좀 밝지 않으신 분들도 저널리즘 읽기 편하게 저희가 편집했으니까 예. 평화나무 후원 회원 돼주시고요. 나는 뭐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댁으로도 저희가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나무 것도 많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 네.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지난 대선 그리고 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던 목사들의 고발이 이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 그 평화나무의 단골 손님이시죠. 이 빤스 네. 네, 정광훈 씨가 예. 그 작년 11월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징역 그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지난 대통령 19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 뽑으라는 식으로 지지 문자를 왕창 보내가지고요. 법원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표를 하면서 또 후보를 냈어요. 근데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네. 그 후보를 이제 설교 시간에 또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아. 저희 지난 대선 공명선거 감시단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네. 예, 이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지만 공직선거법 85조 3항 목회자나 이런 종교 성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배라는 이 설교 시간에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유도하거나 낙선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아주 그냥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김지영 목사도 설교 시간에 정권 교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했었죠. 네네. 또 한 명 있습니다. 저 이 호남 지방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우 목사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도 이재명 지지하는 목사들 지옥 간다. 라고 아주 강경 발언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 세 분들 다, 이 세 사람들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서 드디어 저희 평화나무가 이 세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저기 사실은, 옛날에 딴 데서도 하지 않았나 싶으실지 모를 텐데, 이거 한 데가 없었습니다. 예. 선관위가 이제 그 적발을 해가지고, 이제 고발할 수도 있었고, 검경에서 또 조사해가지고, 수사해서 또 기소하고 재판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없었죠. 아니,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아예 안 했어요. 왜냐? 종교계를 건드린다는 것은 또 종교의 그 의식 중에 핵심인 설교를 갖고 법적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행정기관,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인 평화나무, 우리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가 직접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들 불려나가서 조사받게 하고요. 재판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도 받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못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점점 예리하게 판례까지 분석해가면서 기소율, 처벌률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아주 핵심적인 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김진홍의 그 정권교체 설교, 그게 이제 CTS라는 개신교 방송을 통해 나갔는데 이것도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법정 징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와, 받아야죠. 그러니까 정광훈류 같은 이 목회자들은 백날 첫날 입으로 비판해봤자 훌쩍도 안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법적으로 고발이 들어가고 이 저희가 소위 금융치료라고 하죠. 네네네. 그거를 해야 좀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아주 가면 갈수록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모든 시민단체들이 그냥 고발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고발됐을 때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서 선관위의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거를 증거 자료로 같이 가져갑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건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도 봐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신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비판 성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처벌과 단죄를 받게 함으로써 그래도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교회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빙자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가면 갈수록 근절되고 줄어들어서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그 정광훈 류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그 해악들을 이제 근절해 가는 것이 네. 저희 평화나무의 목표죠. 아니 뭐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를 왜 나가지? 어?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선동이 나는 교회를 왜 나가지? 네. 나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요. 그 나가는 분들은 주로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목사가 말만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는단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멘으로 내 이 돈 다 들고 날라도 되겠냐? 아멘. 이런 교인들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목사들이 특히 이렇게 정치 관여하는 목사들 보면은 수백 명의 교인들을 깔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선거에서 수백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중요한 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400표, 500표가 예. 몇백 표, 몇십 표, 몇 표 차로 그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단속하고 응징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우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매우 심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입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평화나무가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인망식으로 여러 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네. 날마다 그 설교를 다 들어가면 숨소리까지 모니터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고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느냐?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시라고. 이거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물론 뭐 공명선거 감시하겠다라는 뭐 단체들, 개신교 단체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고발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저희가 실상 제일 많이 예. 주도해서 그래놓고 하고 또 저희가 또 뒷감당도 받습니다. 예. 맞고발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다 감당하고 있고요. 온갖 비방 욕설 다 감당하면서 하고 계시죠. 그거는 아예 뭐 신경도 안 씁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그 카이로스 시청자 분들께 예, 요 하단에 요 계좌번호를 좀 주시해 주셨으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있습죠. 예. 예, 여기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계좌로 좀 후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정기 후원. 예, 정기 네. 후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쩌날리즘 신문도 보내드리고 예. 그 연말에 또 저기 달력도 보내드립니다. 내년 달력에는 김디보대 목사님 가발 벗은 달력을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 예. 카이로스 계십니까? 보시기 때문에 네. 네, 가발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러나 앞니말을 깔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탁상용 달력. 예, 네.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계신다는 분들 많이 뵀는데 올해 달력도 아주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달력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 선거 이후로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성명서로 규탄하는 단체들은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결과를 내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 그리고 소송이 개싸움이에요. 저희 그리고 이게 되게 아주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감당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빙자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실제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진짜로 선거에서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발로 뛰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얼굴도 볼 수 없는 평화나무 직원들 정말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알고 제 번호를.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평화나무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좀 봐달라.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지병이 있다. 지병이 있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까 했습니다. 김무성 씨가 인생의 좋은 교훈으로 알고 해야지. 아, 네, 유명한 짤. 방법이 없다. 네, 방법이 없다. 예. 예. 그러려다 말았습니다. 예, 그건 너무 매기는 것 같아서. 예. 그 시작 전에 그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네. 그 이영훈 목사가 부교육자들 초우 관련해서 네, 네. 예전에 카이로스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여성 교육자들 초우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고 예, 보도도 되고 좀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네. 이제 또
여성 교육자들에 대한 너무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하니까 좀 남자 교육자들이 좀 이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 좀 예.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네. 새벽기도 이후에 그 남자 부교육자들만 전체 집합을 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커요? 예, 좀 큰 예루살렘이니까 공간이 있죠. 크지 않을까요? 아, 예. 베들레헴보다 크지 않을까요? 갈릴리 성전도 있습니까? 예, 갈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배실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모여놓은 다음에 예, 좀 이제 남자 교육자들 달래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들을 당신들을 그렇게 위하는데 어떤 자가 평화나무 왜 하필 평화나무냐? 평화나무에 왜 제보를 한 것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섭섭하고 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하필 많은데 평화나무에 하냐? 평화나무는 좀 얘네들 좀 독한데 그러면서 평화나무를 언급하시면서 네. 단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런 발언마저도 이렇게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습니다. 예. 교육자들만 이 8월 한 달 동안 이 교육자들만 하는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월 교육자들 새벽 기도가 있기는 있는데 자칫하면 9월, 10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벌인가요? 예,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아니, 그렇게 그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10월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이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바로왕이 예? 노예 풀어다니까 노역을 늘린 것처럼 이놈들 계속 공론화 시켜 네. 새벽기도 더해서 굴리는 수가 있어라는 마치 그런 느낌. 새벽 4시 반 넘어서 출근을 해가지고요. 아주 곤욕입니다. 아니 그 예. 새벽 기도에 마치고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올 수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출근 시간 자체가 새벽 4시에 그렇지. 나야 되기 때문에 예. 엄청 빡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정서가 뭐냐? 아니 지가 코로나 카드 갖고 이런 뻘짓하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부교육자 초 개판으로 해가지고 공론했으면 지 혼자 하지 왜 전체 부교육자 교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교육자들만 부교육자들만 대상으로 8월 한 달 했고 네. 자칫하면 또 9월, 10월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또 저희 카이로스 나간 걸 이혼 목사가 보면 곳에 또 어느 자식이 이걸 또 얘기했느냐 하고 9월에 네. 다 모여라 4시 반에. 9월, 10월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나 제가 이영훈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꼭 이거를 남성 교육자가 제보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네. 네, 이분들이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경우의 수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예. 내부 그러니까- 고발자를 지금 예. 색출해내려고 저희 포기하십시오. 내부 네. 고발자 찾아내시는 것은. 아니 이미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성 교육자 중에도 제보자가 있다는 얘기네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남성 교육자 제보자가 그 얘기를 듣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딴 사람이 저한테 전해줬을 그렇지, 수 그렇지, 여러 그렇지. 다리를 건널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원 목사님 너무 예. 찾아내려고 아이. 네, 색출하시는데 힘쓰지 마시고.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했는데 그 하소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럼.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내 입 밖으로 나갈 때는 그렇죠. 그 누군가를 이제 험담했을 때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어? 제가 20살 때 네. 기도실로 집합해라라고 네. 해서 이제 예배 매일 막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고 예배 빠지면은 믿음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괴롭힘의 어떤 그 주제로 삼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 20살 때 했던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짓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선배들이 이제 매일 예배 선배들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예배를 빠지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는 뭐 진실되지 이게 않다는 둥. 담임 목사님들이 예. 이렇게 좀 사악한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괴롭히는 아랫사람들을 군대처럼 기강 잡는 명목상 표면상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게 출석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시청하고 네. 계신 그 일반 교우분들께서는 많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옛날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국가진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11시까지 예배 드리거나 모임 있는 날도 많거든요. 금요일, 뭐 수요일 뭐 이럴 때.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예.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던가. 토요일은 되게 교회들이 쉬거든요. 그 저희 네. 새벽 기도회는 그 새벽 기도회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는 분도 제가 네, 봤습니다. 저도 가까이에 제일 있습니다. 양아치 같은 짓이 제일 생 양아치, 상 양아치가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 목회자들은 그렇죠. 주일날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월요일이 휴일이거든요. 네, 네, 월요일날 회의를 한다. 네. 마치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한테 놀토나 그 주일날 나와서 네. 회의를 하고 업무 보고 가라는 거랑 네.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기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마치 거절을 하거나 뭐 하기 싫다고 하면 너 그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또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적으로 비치는 요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목회자들 실태 보고 같은 게 나왔어요. 네네네. 44%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44% 정도가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힘들다.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월요일에 새벽기도 있는 교회가 월요일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은 사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잠시 쉬고 월요일에 또 나와서 네. 쉬더라도 월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쉬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네네. 당번이라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해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실상 쉬는 날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지. 예. 뭐 생활고 그리고 뭐 이런 업무 과다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지난주에 설문조사가 떴더라고요. 그 우리 저 이영훈 목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아, 뭐 정확한 임기는 모르겠는데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래도 더 할 날보다는 이제 그만둘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더 할 날이 많기보다는 그만둘 날이 더 가깝다. 네. 그럼 좀 착하게 마음 먹어요, 미스터리. 뭐야 그게 대체? 뭐야 이게 대체? 정말 뒤에 가서 비웃음 사고 말이야.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참. 기도실로 집합시킨 그런 문화를 보여주시고 예. 벙커원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벙커원 교회. 벙커원 교회는 없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만약에 교육자들 보고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힙니다. 지용인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래요. 오늘 네,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네. 조금 많은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35년 만에 이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 87년 실상이 드러난 이후로 35년 만에 이걸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형제복지원 그렇죠. 이게 네. 저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지금 우리 박성숙님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전임 전도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1987년이면 칼라 TV도 도입됐고 뭐 그래도 뭐 옛날이라고 보긴 어려운 우리 현대의 이런 문명의 근간을 이루던 때였는데 이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좀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주로 삼청교육대죠. 그렇지. 삼청교육대는 좀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뭐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도 많이 이게 활용이 됐는데 모래시계도 나오고. 예. 근데 형제복지원도 좀 유사하지만 이거는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987년 사이에 장애인이나 그 당시에 이제 한부모 가정 그래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무작위로 불법으로 납치 감금한 다음에요. 거기 수용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제 구타 그리고 심지어 성폭행, 안매장까지 일어난 아주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사건이 일어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이 정부의 시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때마다 쉬쉬하고 덮어져 있다가 네. 그 피해자 분들께서 수십 년간을 싸우셔가지고 저도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켓을 드시고 시위하시는 분들을 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거의 삼청교육대에 준하는 다만 이제 삼청교육대는 범죄자들을 주로 이렇게 데려가서 무슨 깡패들 갱생한다 이제 그런 목록으로 했다면 이거는 이제 일반 그 노숙인 분들, 홈리스 노숙인 분들과 장애인 고아 그리고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태를 저지른 아니 국가 근데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분들 예.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가지고 예. 그 뭐 불황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아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모가 다 있는데 뭐 부모가 없어도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졸속 행정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숫자를 채워가지고 그 인원 수용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좀 그렇지. 자행됐다라는 얘기가 이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말이죠. 그 명나라에서는 명나라 군이 그 일본군의 수급이 뭡니까? 목이야 목. 네. 그 일본군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게 일종의 어떤 전공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사살을 하면 이렇게 수급을 잘라가지고 쌓아놨다고. 근데 일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본 군인을 많이 죽이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조선인들을 머리 깎아가지고 그리고 목을 잘랐어. 그리고 놓고는 일본군이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실적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불황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복지원에다 집어넣은 꼴이었죠. 이게 네. 사실 옛날에 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도 연맹 사건 때도 그 좌익들이 이제 전향하면은 쌀을 주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좌익 아닌 사람들도 쌀 줄 테니까 보도 연맹 가입해라. 예. 알지도 못하고 가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전쟁 나고 이 보도 연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학살. 닥친 대로 죽였지. 그 예. 예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이은주 씨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을 거고. 예. 김수로 씨가 김수로 씨가 죽였죠. 그분이 서북 청년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형제복지원 이 수용 근거가 내무부 훈령 410호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진실화위원회가 이 훈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552명, 그리고 이번 조사로 총 657명의 이제 피해자와 사상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유가 대부분 모호하고 사망 진단서가 조작된 경우도 다수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지시로 그 국군 보안사령부라고 하죠. 보안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안기부가 관여해서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니까 이 관계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이 은폐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 부산 경찰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뭐 좀 술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형제복지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술을 채워주는데 오히려 이 경찰이 일조를 한 거죠. 그럼 경찰이 그렇게 일조하고 보안사, 안기부 등이 관여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나도 계속 국가 기관에서 은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또래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진짜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제 이랬겠죠. 틀림없이 그 형제복지원으로 이제 그 이런 수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보조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많이 받은 돈으로 뭐 경찰 입에다가 또 쑤셔넣고 기관원들한테도 입속에 쑤셔넣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악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이제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제복지원의 원장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 그렇지. 불법적 행위로 축적한 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계계 사람들과 연루가 돼가지고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를 위해서 좀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저희 카이로스에서 이걸 다루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 박인근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로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장로였어요, 장로. 예. 아 그 형제복지원 원장이 장로예요? 교회 장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이 참. 박인근 장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네. 이 박인근을 미화하는 이 기사들이 2004년, 2010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죠. 네. 그런데도 뭐 박인근 장로와 임성순 권사는 장애 아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아낌이 없이 다 베푼다라는 식의 뭐 보도가 한국기독신문. 한국기독신문이 어디냐면은 네. 또 교회복음신문도 있어요. 교회복음신문 거기에다 부산에서 나오는 개신교계 신문입니다. 예. 부산에서 나오는. 교회복음신문에서도 미화했네요. 그렇죠. 2010년이에요. 2010년. 2010년에는 뭐 학교 부정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이사장 박인근 장로 그리고 학교장 교사들이 열정을 쏟아서 하고 있다. 2010년에 교회복음신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인근 장로를 미화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형제복지원 내에서 엄청난 이 폭행과 사람을 막 안매장하고 사망할 정도의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그 형제복지원 내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임영순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인근 장로의 처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예. 항상 패턴이 이 거의 인민재판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제 박인근 장로가 두드러 패고 나가면 예, 임 목사가 들어와서 설교를 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피해자들이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그 공론화 돼가지고 뭐 사건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고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공론화되면은 여론에 의해서 이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986년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제 터지기 전에 이 임 목사는 호주로 건너가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아, 근데 해외도 더 웃긴 피했구나. 거는 지금 예. 호주에 가셔서 네, 호주에서 지금 원로 대접을 받고 계신데요. 호주에서 계속 목회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기자들이 야 호주 내에 이 박인근 일가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접하고서 박인근 일가들에게 찾아가서 이 인터뷰를 하는 요청이 있는데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뭘 사과하라는 거냐 라는 식의 오히려 되묻는 식의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박인근 일가가 1995년에 호주에다 가족 회사를 세우고 그쪽으로 이미 돈을 많이 빼돌린 상태고 또 골프 연습장까지 매입했는데 지금은 이제 셋째 딸 박인근의 셋째 딸과 사위가 운영 중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실상이 드러나고 이슈가 되니까 이 골프장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상태인데 아직 팔리진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뭘 사과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목사가. 이야기는 그 목구멍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악마가 아닌 이상은. 전두환이랑 반응이 똑같아요. 예. 그 TV나 이런 뉴스 보도 됐을 때 어떤 이런 반인륜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제부턴가 좀 쫄립니다. 저 혹시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기독교인 아니야?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죠. 상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주 이런 그 처맞을 짓을 쳐죽일 짓을 하는 인간들 중에 왜 이렇게 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허다한지 정말 이건 한국교회가 철저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이 박인근 씨를 이렇게 미화하는 언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계 언론이. 그게 2004년이랑 2010년이면요 이미 밝혀질 만큼 밝혀진 상태예요. 글쎄 말이야. 저 형제복지원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박인근 이 사람을 미화한다는 거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부산 언론이면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박인근의 재산 환수가 안 되고 박인근은 2014년도인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딸들이 그리고 아들들이 이미 이 재산을 다 빼돌려서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정말 참 그러니까 너무 열불 공권력, 납니다. 국가 예.
의한 인권 침해의 사례로 이게 규정이 된 다음에 이건 좀 정부와 국회가 좀 나서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그리고 진상규명에 입각한 이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좀 신속하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지는 내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역사적으로 그 모든 판단이 다 끝났는데 여전히 이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이거는 정의가 없는 세상이죠. 이런 작은 불이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180석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고사항에 사실 빠져 있어요. 박인근 그 형제보증 원가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 환수를 뭐 해라라는 이 권고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설 때는 국회가 나서야죠. 국회가 나서야죠. 180석 민주당이 나서야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2년 동안에. 예. 하여튼 뭐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하다가 피해자들만 속이 끓고요. 이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아, 이거 화가 나네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도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어느 교단 소속인가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교회가 통합인가? 예, 이게 좀 명확치 않은데. 예. 네. 그 신랑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단이라면은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특히 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식으로든. 실제로 생존자들 피해자들이 그 원장실에서 맞은 다음에 죽은 주검이 끌려 나오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진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원장실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십 명씩 된다고 했을 때는 안매장도 아마 그렇죠. 들통났을걸요? 예. 그리고 정신과 약이 24,000점인가요? 그거를 그렇게 수많은 정신과 약을 가져가서 이 잡혀온 거에 대한 분노를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했으면 이건 교회법으로도 충분히 파면도 할 수 있는 파면이 아니라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장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 정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 치리를 못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으면 교회라도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많다고 이런 사람을 또 우대하고 이게 과연 그 그리스도의 교회 맞습니까? 예? 호주 가서 원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데서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정말 이 모든 악들 이 세상에서 치리가 안 된다고 안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 아마 그 입구에서 제대로 된 심판과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 가해자들이 사실상 그 전두환을 비롯해서 박인근 씨도 그렇고 이 가해자들의 대다수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와 내용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도 이제 사실상 좀 난제이긴 아니 합니다. 친일재산 환수도 하는 판에 예. 이거 못 하겠습니까? 결국 박인근이가 예. 창출한 부인데 예. 예? 이건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나서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정부가 네. 나서겠습니까? 정부한테는 뭐 네, 민주당이 기대할 나서야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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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윤석열 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 씨 고모가 그렇지 않아도 김혜선 목사다라고 해서 평화나무에서 김혜선 목사에 대한 보도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부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던 분인데 이분이 그거 유튜버들을 관리해왔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안정권 그 유튜버 이 사람의 친누나가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사퇴를 했는데 그 배경에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선 목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김혜섭 씨, 예. 김혜섭 씨가 지금 극우 유튜버를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변희재 예. 미디어워치 고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실질적인 극우 유튜버 관리는 김혜섭 씨가 있고 이걸 처음에 안정권이 반대했었나 봐. 그래서 김혜섭 씨를 비난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정권의 누나도 김혜섭 덕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안정권 씨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귀뜸을 해드리자면 안정권 씨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그 무슨 마을이죠? 그 평산마을. 평산마을에 가서 스피커로 연일 그 욕설과 또 온갖 그 폄훼 발언을 예. 시끄럽게 틀어놓고 하는 예, 사람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찍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안정권뿐만 아니라 안정권의 그 우통 벗고 막 그 앞에서 네. 광란의 시위를 벌이는 걸 보고 여러 다른 그 소수의 그 극우 유튜버들도 막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방송을 하고 네. 뭐 거기서 뭐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별 꼬라지를 다 연출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일보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취재를 했어요. 그 평산마을의 유튜버들 네.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 그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유튜버로 슈퍼챗을 받기 활동하는.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뭐 문 전 대통령 통치 시대의 그 어떤 여러 사안들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의로운 어떤 분노를 동기 삼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슈퍼챗 되니까. 이걸 위해서, 예, 생계를 위해. 생계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생계형 투사가 된 경우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참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극우는 돈이 돼요. 왜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십수년 전만 해도 이 진보 진영에서 잘못 돌았던 말이 쟤네들은 돈만 주면은 집회 나온다. 아닙니다. 돈을 내고 집회에 나와요. 심지어는 정말 극빈자층에 속하고 자식들이 준 돈을 모아서 아껴서 사는 분들이 막 그 캐시박스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꺼내서 바로 그냥 헌금함에다가 네. 집어넣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청년들이 뭐 인생 소신이고 양심이고 그런 게 어딨냐. 돈이 장땡이지 하면서 완전히 그 극우 유튜버로서 직업을 삼아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 징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평안함에서도 그런 고충과 고민 상담 전화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정가훈 같은 사람, 극우 유튜버들 그런 집회나 현장에 따라다니시면서 거기다가 헌금도 내고 돈도 내고 슈퍼챗도 쏘는데 아니 아버님, 어머님 휴대폰 요금을 자식이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아니 뭐 어떤 날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니까 그게 다 이제 극우 핸드폰 유튜버들 결제. 결제로 빠져나갔다고 네. 고충을 토로하는 연락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집회할 때 깔잖아요. 네. 의자 좋은 의자를 깔면 보수 집회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아이고 저 진보 집회는 그냥 바닥에 그냥 네, 의자를 깔지 않는 자기가 뭐 거요. 방석을 그렇죠. 가져오든지 말든지 뭐 맞아요. 그러는데 네. 참 그런데 하여튼 예. 이 극우 유튜버들 수많은 극우 유튜버의 대모가 김건희 고모다. 예, 왜냐면 그 큰 가격대의 금액의 후원금 챗을 챗. 쏴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저희 그 여의도총회 순복음 라인에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교단이세요? 예, 저는 이제 광화문 총회라 예. 순복음이지만 예. 예장 합동 통합이 있듯이 예, 그렇지. 저희 기아성 순복음도 여의도 총회, 광화문 총회 이렇게 교단이 다릅니다. 아, 저희 쪽이긴 하지만 예, 교단은 다른. 2004년까지는 또 기아성 소속이 아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김혜섭 씨가. 네. 오. 우리 교육원 이런 아직 그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교육원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저 기사 다 어쨌든 어딘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김상진 씨 있잖아요, 그거 네. 유튜버. 그분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상진아재. 네, 상진아재가 이 안정권하고도 매우 친밀한 관계인데 예전에 김상진이 계란 들고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 총장 대기 시절 전인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됐다가 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었어요. 이때 마중 나간 인물이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김상진 유튜버 자유연대가 이 사건으로 유튜버가 정지가 되니까 이 안정권이
뭐 GZSS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슈퍼챗을 6억 가까이, 그러니까 전 세계 7위 정도를 기록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했는데, 이때 안정권이 했던 일이 그 대검찰청 앞에 화환을 왕창 놔가지고 응원하는 퍼포먼스, 윤석열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퍼포먼스를 누가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건희 고모가 대선 전에 이 목사들 모아놓고 내가 했다, 그거 바로 내가 한 거다, 내가 네. 주도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고모, 이 김혜섭 씨가 기획하면 안정권이 실행하는 약간 그런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 한동훈이한테 보낸 꽃바구니도 그러면 김혜섭이가 했나? 그건 뭐 알 수 없죠. 예. 예. 어쨌든 뭐 여러 명이 한 거라기보단 글씨체도 하나고 꽃집도 하나인 것 같다는. 또 한 군데서 배달이 됐어요. 그런 거 한 같아요. 군데서. 아, 이게 바보들이야. 한 10군데로 나눠서 보내게 해야지. 그리고 그거 뭐- 원래 그렇게 꽃이 그 앞에 갑니까? 네? 그것도 그 검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꽃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놔라라고 예. 윗선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상 거기다 꽃을 놓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해요. 아이, 뭘 연출을 해도 이렇게 어설퍼서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감격하는 정말. 한동훈의 표정도 참 볼만했는데요.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매우 또 감격했어. 네, 매우 그걸 보고. 별로였어요. 나 참. 이 김건희 씨 고모의 닉네임이 로뎀지기. 예. 로뎀지기. 로뎀지기라는 이름으로 이 윤석열 지지 유튜버들에게 큰 손으로 불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네. 로뎀이냐면 성경에 이제 로뎀 나무가 나오는데요. 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다가 지쳤을 때 로뎀 나무 밑에서 쉬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예, 좀 어루만져 주고 이게 힘내라라고 좀 이제 힘을 얻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로뎀 지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네. 글 보면은 나만 뭔가를 알고 있고 일반 목사하고 다르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는 네가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권위 자리에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의식 부모님이. 과잉, 네, 자의식 네. 과잉이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정말 정권 바뀌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천공에서부터 뭐 이런 목사까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뒤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설쳐되는 거 정말로 짜증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김혜선 목사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어떠냐면요. 그 목사들 사이에서도 좀 그 성향이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시고 근데 김혜섭 목사 페이스북 그냥 딱 들어가서 보십시오. 네. 전형적인 순복음 오순절 불로불로 목사님이세요. 아니 예.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그 무당 느낌이 났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예. 이런 식의 글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가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러면은 예언자 같잖아. 카리스마가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나한테 그 많은 기대를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예속이 됩니다. 네.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우리 신민정 주목님도 이제 곧 목사님 되실 텐데 앞으로 그런 김혜섭 그 방식을 많이 차용하셔가지고. 네, 예. 털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네. 김 디보데 목사님이시긴 하지만은 헤드뱅잉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 톤부터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톤부터 바꿔야지.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 중에 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목소리 네. 톤부터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 고모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남편이 평택항에서 일하는데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뭐 기도원도 남편이 마련해 준 거다. 근데 이 남편이 누군가 하면요. 장진호 씨라고 그 예전에 최순실이 자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라이즈 FNT라고 평택 자유무역지대에 편법과 이 온갖 관세 포탈, 온갖 그 관세를 다 안 받는 그런 식의 어떤 선라이즈 FNT를 운영했었어요. 네. 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최순실에서 최은순으로 넘어오는 그런 루트가 활약을 있습니다. 했던 네, 인물이군요. 그때 가장 크게 활약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네.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 세금 탈루, 관세 포탈하면서 사실 원래는 이 자유무역지대에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산 같은 건 1000%씩 세금을 매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1000% 세금 매기는 걸 받지 않는다, 그 관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업체들이. 예. 그래서 이 경쟁업체 이 사장 중에 이성열 씨라는 분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 관련 기관에 이렇게 진정을 넣고. 근데 이제 이때 장진호 씨, 이 김건희 고모부죠. 이제 당시 내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윤석열 검사인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성열 씨가 비리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 선라이즈 FNT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최순실 쪽이 갑이고 이 최순실과 최은순의 관계에서 최은순이 을이었을 거고, 그래서 최은순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좀 파악해라 라고 했을 때 이 고모부가 활약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했던 것 같고. 김건희 씨의 고모부가. 그렇죠. 근데 이제 2016년 이후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특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를 파헤치게 되면서 이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최은순이 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이 을이 되는 거죠. 감옥에 감으로써 을이 돼. 그렇죠. 왜냐면 이거 너가 비리 비자금 조성하려고 만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 고모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쪽, 그러니까 최은순 쪽이 이 정보를 가지고 최은순을 겁을 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선라이즈 FNT를 통해서 최순실이 한 1000억 이상씩을 챙겼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럼 이 기관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수사가 전혀 없었고 조용히 무마가 됩니다. 왜 안 됐을까? 수사가 왜 안 그래서 됐을까? 과연 그냥 수사가 없었던 것만으로 뭐 이 최은순 쪽으로 넘어갔는가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선라이즈 FNT가 평택항 내에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진짜 조그마거든요. 그럼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건 나라에서 배정받은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없는데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네. 수출입, 자동차 수출입을 하는 평택항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차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잖아요. 이 평택항, 이 선라이즈 FNT가 배정받은 땅을 쓰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이쯤 해서 2016년쯤에 이게 넘어갔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최은순 쪽으로 이 선라이즈 FNT 쪽이 이게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계속 그 진정 내고 이 항의했던 경쟁업체 이성열 씨가 도산하고 30건 이상의 소송에 맞대응을 당하면서 완전히 힘들어지시게 됐는데, 이분을 그렇게 만든 데에 이 김건희 씨의 고모부가 일조를 했다. 장진호 씨가. 그러니까 이 집안도, 고모는 이 극우 유튜버들의 큰 손, 슈퍼챗을 쏘시는 로뎀직이시고, 이 고모부는 이 최순실을 날리고 그렇죠. 최은순이 장악할 수 있도록 결정적 그렇죠. 활약한 인물.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무슨 프레데터와 에일리언 전쟁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참 이게 뭐 그런 DNA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집안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니 근데 참 이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는 게 하필 서로 붙은 게 최순실하고 최은순 씨였습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그 최순실을 예. 또 집어넣은 사람 중에는 예. 그 결국에는 이 중형을 받게 한 사람 중에는 그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검찰에 의해서 그 사람 구속이 돼가지고 최순실이 그동안 그렇게 그 고생을 해왔는데 참 이거 재밌는 일들입니다. 예. 이거 뭐 하여튼 우리가 기억은 해둡시다. 지금 뭐 어떻게 할 돈은 없지만은 기억은 해두고 나중에 윤석열 그 청산 국면에 들어서면은 김혜섭 씨도 떠올려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면밀히 짚어보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어떤 검은 고리가 있었는지도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 일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요즘
극우 개신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담임 목사인데 또 극우 스피커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안희환 목사. 안희환. 네. 원래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아주 서로 동지적 관계였지 그렇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했던지 정광훈 씨 측에서 사실상 정광훈 씨가 운영하는 이 너와라 TV에서 정광훈 씨의 스태프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반박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또 볼만합니다. 요즘에 그 댓글을 막 읽어주는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기도 일종의 극우 버전으로 댓글 읽어주는 그런 방송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모아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저희도 댓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미친 정말 발광을 떨고 앉았네. 느부갓네살 헤롯처럼 전광훈은 교만 때문에라도 반드시 망한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내기하지야. 저 미친놈이 별걸 갖고 야 이것도 800명 봤어. 아니 도대체가 1000명도 못 내기는 많이 봤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서 또 본 것도 있지. 야 정말 저거는 인간으로 볼 수가 없어. 네가 제일 교만한 놈이야. 전 세계적으로 너만큼 교만한 놈은 없어 이 자식아. 너 나하고 내기하자 이 자식아. 전광훈 목사님을 벌써 공격한다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도 뭡니까? 보통 교만이야. 이건 최악질이지. 이건 정면 도전이야. 그러니까 너 두고 봐. 전광훈을 잡읍시다. 한국교회 살려야죠. 왜 인마 너 목사님들한테 선동을 하냐? 목사님들 겁내지 말고. 넌 겁나고 있구나. 어? 네가 겁나니까 그러지. 전광훈이 몰락하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두고 보시라. 전광훈은 곧 몰락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내고 여러 차례 했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몰락한다. 미친놈이네 저거. 근데 이제 최근에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내년 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 미친년이네 전현도 저거. 전현이 저게 사고가. 내년 말이 맞습니다. 빠르면 올 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광훈 몰락한다. 전광훈 집단 전광훈 세력 몰락한다. 우리까지 세력은 우리 세력. 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광훈 씨를 데려가시는 방법. 또 하나는 병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치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해 죽여버려야 되겠네 저 자식 대단한 저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도 완전히 알아두어 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추종하던 사람들, 돈 받고서 아부 떨던 사람들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죠? 송은근 목사님 같은 분들 연세 송은근. 많으신데 그 연세에 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교인은 없죠.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수입이 안 되죠.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성서나라를 짓밟네. 아부하면서 그거는 아부하면서 그걸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야, 참, 아니 할 말을 잊게 만드네 저 미친놈이. 성경에 복을 빌면 그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말씀이 있죠. 본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이 자식이 죽으려고. 저 4가지가 결국은 아니한테 그대로 임하는 거죠. 걔가 목사냐고. 저 자식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도대체가 어디서 태어난 놈이야 저거. 아니 안희환 교회 다니는 이 양반들아, 저런 당신의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까지 할 정도라면 이게 목사가 할 소리냐고. 여기 댓글 몇 개 읽어보니까 어떤 년이더라고. 여자가 전광훈이 먼저 죽는 것보다 조나단이 먼저 죽는 게 자기는 좋대야. 야 이년아, 아주 미친년이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댓글을. 하도 우리는 적이 많기 때문에 김용민도 있죠, 또 저 안희환도 있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법적으로 자꾸 시비 걸고 말이야. 고발하면 또 내가 조사받으러 또 가야 된다고.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는 전광훈과 전광훈 집단, 한국계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전광훈과 전광훈 집단 광신도들, 수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오는 전광훈과 그 광신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뿌리 뽑아 낼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참 아주. 신부님 카라를 입으시고 욕을 너무 찰지게 하시네요. 네. 조나단 목사. 원래 네. 조땡땡 목사인데 이게 조나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 한 조나단. 가지 그 귀뜸을 여담을 드리자면 그 안경 쓴 사람이 이제 조나단 목사인데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뭐 차트 보고 얘기해 준 게 삼각산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아. 예, 이 두 사람 다 지난 대선 때 네.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고발해가지고요.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요. 그 저기 전광훈은 김용민은 잘 모르죠. 저를 잘 모르잖아요. 또 교단도 또 지향하는 신학도 칼라도 완전히 다르니까 날 좀 경계하는 게 있어. 뭐 애써 무시하는 듯하지만은 근데 이거 안희환은 같은 바닥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사납게 아주 헐뜯어요. 저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안희환 목사 외모를 갖고 그 강아지처럼 생긴 와, 시추였나요? 요크셔 테리어였나요? 뭐 외모로 그랬습니다. 밟을 수 있는 서로 외모로 밟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비난하면서 서로 씹고 있는데 이제 전광훈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저 이제 밑에 있는 조나단 그 김병호 목사, 김병호 목사 삼각산교회. 시켜가지고 지금 예. 저기 안희환이를 씹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안희환 씨가 대마시안 부근에 있어요 그 교회가 예수 비전 선결교회. 비전교회. 그 제가 맨날 거기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 막 교회 앞에 그 교회가 있고 그 맞은편에 무슨 플래카드가 달려 있는데 안희환이를 뭐 작살내자 뭐 이런 비슷한 네. 문구가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안희환이 왜 봤더니 아 이쪽에 교회가 있는 거야. 안희환 교회 또 뭐라고 플래카드 달았냐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광훈 추종자들입니다. 댓글과 대댓글이 지금 달려 있는 플래카드로. 와,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사단이냐라고 좀 이렇게 중간에 보신 분들이나 이게 개헌적인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초창기 때 문재인 정부 타도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밀어주려고 극우 목사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한때 이게 느슨한 연대를 해서 뭉쳤는데 같이 정광훈하고 손 잡았다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정광훈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심각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광훈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 안희환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사리판이 난 겁니다. 이제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으면서요. 지금 그런 광경을 여러분이 목격하실 겁니다. 네. 목사님이 네. 거의 유튜버 유행하시는 그 대신 화내주는 그런 유튜버 같으세요. 추임새 넣고 하시는 게 욕도 너무 찰지시고 예. 아니 뭐 우리 욕하시기에 너무 신부님 카라를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들이 보면 좀 웃을 일이긴 한데 또 그 세대 그 정서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게 사이다라는 또 평가가 네. 있어요. 사이다, 예. 어? 예. 사이다인지 독약인지 잘 보고 드셔야 돼요. 네. 그나저나 또 긴급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는 이준석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로써 직무 집행 정지가 정지가 됐는데 되네요. 지금 제목만 들어와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아주 상당히 재밌어지는. 재밌어지는 양상이 됐어요. 일부 인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 지금 보도만 보면 제목만 나왔는데 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이렇게만 제목이 나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대로 또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아주 진짜 아주 핵폭탄이 떨어졌네. 예. 지지율이 27%인데 이러면 이제 지지율 네.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는 아마 20대 초반의 지지율을 저 지금 가장 젊은 세대 지지율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국민의힘 또 윤석열 지지율이 그 바닥으로 치달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24%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중도하고 진보는
초저녁에 떠났고 예. 마음이 떠났고 이 보수층 안에서도 갈라지고 있는데 보수층 안에서도 갈라졌기 때문에 24%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 핵심 이유가 윤석열이 정치 잘 못해서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정권이 잘 돌아가느냐인데 이준석이가 최대 걸림돌이었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준석한테 쩔쩔매고 이준석 하나 정리 못해가지고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당이 아수라판이 됐냐. 빨리 조기에 정돈하라. 이 정서거든요. 근데 이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끌고 왔다가 7월 초쯤에 이제 드디어 징계를 때렸고 결국 7월 말에 8월 초에 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제 이준석은 전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좀 수습이 되는구나 해서 그때 24%였던 것이 25% 그리고 지난주엔 2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돼버렸으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20대 층은 실은 그 이준석 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 이준석 씨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그 반패미였고 여가부 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여가부 폐지한다고 공약 걸어놓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지지층 성향에 20대 젊은 층들이 지지율이 확 빠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대죠. 18%, 네. 16%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벤자민 버튼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대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벤자민 버튼. 지지율이 벤자민 버튼이다. 시간은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가고 20대들이 이제 곧 있으면 나랑 동갑이다. 지지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법원이 네. 비대위로 전환한 것을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게다가 이 가처분 자체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거예요. 옛날에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됐다는 거는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건데 이거야 뭐 다시 절차를 갖춰서 절차에 뽑으면은 대한 위법.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게 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이 총재가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네. 목사님께서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천지 그 대구발 코로나 이 확산이 상당히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 초창기 때 대구 일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게 왜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압색 안 들어가냐 그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 간부들하고 공모해서 이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관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이 그 이제 판결에서 1심, 2심에서 정부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돼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면 당국의 이제 역학조사가 법령이 정한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천지 전체 시설 현황 및 교인 명단 자료 제출 요구에 이 요구 사항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법 예방으로 처벌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은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감염법 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한테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확진자 동선 같은 거를 역학조사할 때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확진자 동선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 비밀로 붙였으니까 그럼 그 관련자 명단이라도 달라라고 해서 그 정보 제공 요청을 했던 건데 이거 두 개 다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상. 네, 예. 그런데 정보 제공 요청이
안 한 거다. 그러니까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 이름들까지 다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예.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거지 역학조사에 불응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이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신천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은혜 갚는 게 아닌가. 어떻게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던 거고 이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압수수색하지 않은 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총재의 말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갚았더니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 건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 법기술자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법꾸라지라고도 하잖아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적용해가지고 법망을 다 피해 나가는. 그래서 검찰이 하는 스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딱 보면 왁구가 나옵니다. 아, 요거 요렇게 걸면은 피해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요렇게 걸면은 애시당초부터 기소까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또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부터 압색을 빨리 들어가고, 예,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이슈가 됐었습니까? 신천지 그 그렇죠.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이 일치 안 돼가지고 언론에 연일 그렇게 때렸는데 검찰이 너무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런 이 폭로가 있었죠. 그분께서 예. 이만희는 영매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네. 라고 했던 게 예. 이 귓가에 맴도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네. 가짜 명단 예. 제출하기도 해서 무리를 빚었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혐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예. 무죄라고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데 나중에 생긴 법을 앞에 갖다 끌어다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은혜 갚는 사이인 건가라고 예. 계속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상황이 아주 아닐까. 그냥 그 재정적의 그 인사들 봐주는 5.3 원리가 등장합니다.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그래서 또 아예 싸그리 무죄라고 하긴 거시기 하니까 이제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이제 신천지가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혐의 나머지 두 가지 네. 그리고 또 이제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 원을 횡령한 이런 혐의들은 네네. 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일부 나왔고요. 유죄. 네. 예, 그러나 유죄. 5.3 법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년으로 네. 어쨌든 풀려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예. 일단 또 복잡하네. 이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시 이제 이준석 네. 가처분 예, 예.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였다가 징계를 거쳐서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네. 6개월 후에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대표로.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비대위로 전환을 하더니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완전히 끌어내렸단 말이죠. 법원 판단은 그래 놓고 이제 주호영 씨가 당대표나 다름없는 당 비대위원장이 됐단 네.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지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직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본안 소송 판단 때까지 이걸 미룬 거죠. 그 소송까지 6개월은 지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복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네. 예.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내용상으로는 이긴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비대위 자체가 이거는 이 당의 그 헌법과 규칙을 완전히 뭉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백지화 무효화해달라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 판단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 당 대표 지위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어지겠어요. 재밌어지겠어요. 어쨌든 예. 이준석이 싸움 구경은 항상 네. 재밌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그 저기 안유한 네. 그거 보면서 이건 팝콘을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예. 추임새가 거의 타령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예. 또 평화나무에서 애써주셨던 일이 또 이제 또 유죄로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
예, 곽세지 목사라고 그 디너쇼 디너쇼 목사. 네. 교인들에게 상습적인 그 폭행과 음. 폭언을 일삼았던 네. 이 곽세지 목사가 최근에 특수상해에 이어 폭행, 명예훼손죄까지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 디너쇼 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저도 노래를 잘 못해서 절대 노래방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아, 저 정도 지위가 되면 나도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하고 싶을까. 예. 이런 분들은 사법치료, 금융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제 좀 그 그루밍 당했던 분들이 이제 좀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좋은 소식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나무가 애써주셔서. 네. 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징역형 감옥에 살고 있죠. 예. 예, 감옥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6개월형이면은 조금 아쉽다 하실 그렇게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예. 새 교회로 간판도 바꿨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참 열정적으로 또 목회하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치유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평화나무가 야,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갈 길이지 해서 기독교 회복센터를 네. 또 깃발을 들게 된 것이죠. 이런 비슷한 류의 교회들 있으면은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 이제 곧 오픈할 텐데 예. 많이 또 문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절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교인이 되고자 되게끔 도와드리는 일들 그 일들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섬김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곽세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폭행 및 특수상해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인 상태에서 폭행 및 명예훼손에 또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겁니다. 2년 네. 6개월 예. 되는 건가요? 근데 이 헤븐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이 곽세지 목사에게 이제 종교적 그루밍을 당하거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은 교인들이 이 깨어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치셔가지고요. 이 곽세지 목사의 범죄 행위를 공론화해가지고 이 목사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쫓아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비대위에 준하는 그런 당회를 다시 구성하셔가지고요. 새로운 건강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건강한 모델로서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 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는 바로 이런 헤븐포인트 교회와 같은 이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의 문제 공론화와 처리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그런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네. 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드리고 서포트 해드리면서 돕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 지당하다는 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나 사실은 교인들을 심리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야 목회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예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과 그 권위를 목사들이 도식하면서 또 다른 아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이 똑똑해지면은 이런 목사들이 발붙일 그렇죠. 자리가 없겠죠. 근데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찾기도 힘들고 또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목사의 뭐 거의 그 지배 대상이 되고 네. 이러니 이 목사들이 이 교인들이 똑똑한 교인들이 좀
이 정신이 바로 박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있고 끝내 그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을 어떻게 잘 구워 삼는지 그 기술, 예. 그 기술을 보유했느냐 마느냐의 영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평화나무가 하는 일이 뭐 교회를 파괴한다, 교회를 뭐 해친다 이런 얘기들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평화나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네 환부를 도려내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기까지 이 평화나무가 이 문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처음 저희 시작했을 때는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평화나무를 구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많은 피해자들 만나보고 또 수많은 교회의 악행을 접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건 진짜 가스라이팅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실 전광훈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이 이 돈 갖고 내가 날라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전광훈을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숨소리까지 모니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광훈을 도려내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전광훈하고 동일시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가 기피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극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를 떨칠 수 있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일은 이거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한국교회를 구해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나무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목사님 어깨가 김용민이가 여기 이 평화나무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득 취하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뭐 이렇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쌓인다. 뭐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명예보다는 불명예가 더 많아요. 얼마나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지 피곤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진짜 뭐 저희 종사원들이 정말 저임금으로도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교회에도 필요하지만 사회에도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원회원 돼주시고 또 후원회원이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거 보이시죠? 요거 계좌로 또 일시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저 김용민이가 한 푼도 먹는 거 없어요.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 단계까지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해주실 텐데. 예. 앞으로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회복센터. 예,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에서는 이런 뭐 세습이라든지 교회의 목회자들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그 교회 한국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특정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 종교 그루밍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제 대표적인 첫 번째 주 사역은 이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이 피해들에 대해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광훈과 같은 목사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뭐 방역법 위반서부터 세습서부터 아주 그냥 총체적인 클라이막스 끝판왕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선동되어지고 있는 교인들, 종교적 구루밍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교인들을 계몽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이런 사회 현상들의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극우 목사들의 행보들과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단도리함으로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데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 개독이라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다. 기존 목사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손가락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러한 교회의 피해자들과 지금 현안에 대해서만 이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 한국교회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역사 바로잡는 이 형식으로 4.3 문제 그리고 5.18 때 전두환을 불러다가 찬양했던 목사들 그리고 유신을 찬양했던 목사들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주도 세력이 당시에 보수 기독교인들이었죠. 목회자들, 개신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밝히고 공론화해서 회개 기도회를 열고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신학교와 교회에 배포함으로써 이것을 바로잡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왜곡되어 있는 이 한국 개신교가 걸어온 지난날의 범죄와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저희 사역도 이어서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게 무슨 교회만을 위한 일, 기독교만을 위한 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 전광훈이 하는 일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 영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예. 자, 저희가 이 전광훈이 왜 발생했나 그 근원을 따져봤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회복센터가 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정치를 맑게 하는 근원임을 알아주시고요. 기독교만을 위한 무슨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광훈 현상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뭐 또 다시 또 이준석 가처분 얘기 짧게 좀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이 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각하지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기했던 것들이 이제 각하가 됐지만은 사실상의 인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6개월 동안 이 이준석의 권리를 법원이 임시로 보장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6개월 후면은 이준석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완전히 끌어내려 가지고 다음 당대표 선거 때도 못 나오게 하려던 윤핵관의 모든 구상은 허물어졌다. 예. 제 제목만 보고 설명하니까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앞에 좀 헤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또 한마디만 더. 네. 지금은 좆바가 시대 며칠 전에 제가 이 노영희 변호사 나왔을 때예요. 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준석이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우리 노 변호사님을 포함한 많은 그 법률가들은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김용민이가 가장 예측에 비스무리하게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동영이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동영이가 뭘 알아? 이동영이가 뭘 알아? 오늘 데시벨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잘 맞추신 걸로. 그래요. 가장 가져오셨던 걸로. 이게 내가 예측한 건 이거예요. 이준석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됩니다. 이 어떤 당원 당규 갖고 뭐 이렇게 누가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재판이라면은 이건 뭐 100% 치지요. 그런데 이게 이준석의 피해가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송을 걸려고 한다 그럴 때는요. 법을 어겼다 이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누군가의 손해가 클 때는 법원이 여기서 멈칫해요. 누군가의 손해가 크다면 법원이 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용민 말만 들으면 돼. 김용민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김용민 말만 들으면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동영이 그동안 쭉 얘기를 해옵니다. 나름대로 자기 팬들한테 말이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시진 않겠지만 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형제복지원 사건부터 신천지 그리고 김건희 고모가 그거 유튜버를 관리했다는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에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